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2강 PLS-SM의 적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3-20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PLS-SM의 일반적 절차와 특이한 적용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절차고요. PLS-SM에서 특별하게 적용되는 절차를 특이한 적용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단계에서 3단계까지를 합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을 하고요. 4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특이한 적용 절차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들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만든 저서 석박사 학위와 학술 논문 작성 중심의 스마트 펠스 4.0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서는 도서출판 청람에서 출간하였습니다. 먼저 문제 인식과 연구 주제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해서 우리가 작성할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또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는 사실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도 산업 현장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는 기존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이론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행 연구,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를 잘 검토함으로써 이 선행 연구로부터 우리가 문제 제기를 이제 시작하고 또 산업 현장과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경험적 현상을 인식해서 또 연구 문제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구 문제의 선정 기준은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의 관심 대상을 선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구 주제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수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네 번째, 연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가 새로운 주제냐, 이 부분도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모델 이제 개발하고 가설 설정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연구 모델은 리서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연구 문제라는 것이 파생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문제에 관련된 연구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게 잠재 변수라고 이제 우리가 SM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인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을 우리가 연구 모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 모델은 일반적으로 개념적 연구 모델과 통계적 연구 모델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통상 연구 모델이다 그러면 개념적인 연구 모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 모델은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료 수집을 했다. 그러면 측정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까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 그런 것을 우리가 통계적 연구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잠재 변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재 변수는 지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이 다 잠재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측정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는 설문지법에서는 설문 문항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측정할 때 사용된 설문 문항이 바로 측정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모델이 이렇게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거냐면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연구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왜 어떻게 설정되는 거죠? 연구 모델은 선행을 통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걸 B라고 하고요. C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선행 연구를 쭉 봤더니 문헌에서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A라는 잠재 변수, 연구 변수가 C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여러 명이 이제 연구를 했겠잖아요. 이 여러 연구자들의 그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A는 C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설을 설정할 때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만 이어서 보시면 돼요. 세 개 변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두 개의 변수씩 보는 겁니다. 즉, A와 C의 관계에서 A가 C에 미치는 영향 관계면 영향 관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예컨대 B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또 B라는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어떤 연구 변수에 또 영향을 미치는가 종속 변수를 또 탐구를 했더니 또 C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B와 C의 관계를 또 본 거잖아요. 항상 가설을 설정할 때 뭐라고 했어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C는 공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 그린 것이 바로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죠.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 그린 것이 바로 요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모델을 만들고 A와 C, B와 C의 관계를 이제 가설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연구자는 연구 모델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이를 토대로 가설을 하이파세시스 빌딩을 해야 된다. 즉 가설 설정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설 설정 어떻게 해요? 선행형을 이렇게 해서 A, B 관계, A, C 관계, 이런 거, B, C 관계, 이런 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면 이게 가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S, Y, S, Q, 시스템 품질이에요. 시스템 퀄리티. 얘가 이것이 어떤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가설을 세운다고 하면, 시스큐는 세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통상 가설을 설정하는 거고요. 가설 D는 어떻게 설정해요? 서브 Q는 세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연구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방향성 있는 가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시스큐는 셋에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표본 선정과 설문지의 개발 단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표본 선정은 뭐냐? 샘플 셀렉션은 모집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파퓰레이션이라고 했죠. 파퓰레이션 모집단. 이 파퓰레이션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표본 선정이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할 때는 학생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업체에서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조사 대상이 뭐예요? 기업체 직원들이 되겠죠. 이렇게 대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하는데 그 과정 절차는 첫 번째는 뭐를 하는 거예요? 모집단을 확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할 표본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구를 한다. 그러면 충청남도다. 그럼 충청남도 도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몇 명씩 표본을 추출할 거냐, 아니면 또 천안시에서도 얼마만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목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표본 목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할 거냐, 판단 표본 추출법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할당 표본 추출법을 사용할 거냐, 이런 표본 추출 방법을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표본 크기, 샘플 사이즈를 또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마지막에서는 이제 표본 추출을 하는 거죠. 200개 표본을 하든지 1000개를 하든지 우리는 이제 표본 추출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추출이 끝나면 이제 설문지법에 의할 때는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데 설문조사할 때
설문지를 네가 보면 척도가 있어요. 척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5점 척도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5점 척도를 이제 사용해서 여기는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 못한다. 오른쪽은 매우 만족한다. 매우 만족. 그리고 중간은 보통이다. 이렇게 1점, 2점, 3점, 4점, 5점 척도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5점 척도를. 그리고 7점 척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걸 우리가 척도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리커트 척도라고 해요. 이 리커트 척도. 그런데 5점과 7점 리커트 척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걸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5점 척도든 7점 척도든 리커트 척도를 사용할 때는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연구 설계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단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연구 설계라 함은 문제인식과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거, 그리고 연구 모델을 개발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표본을 선정하고 설문지를 개발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 설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야, 그러면 이제 표본 추출됐고, 표본 크기도 몇 개로 할지가 정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연구 분석에 필요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수집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하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수집했으면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데이터 입력과 저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수집된 데이터를 SPSS로 하는 것이 많이 권장이 돼요. 왜냐하면 SPSS에서는 척도라든지 넓이라든지 이게 미싱 밸류인지 아닌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입력 에디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SPSS를 사용하는 게 좋고, SPSS를 만든 다음에 엑셀 파일로 변환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변환을 시키는데, 우리는 이제 PLS SM을 사용하는 거니까, PLS SM에서는 잘 돌아가는 게 어떤 게 가장 잘 돌아가느냐? 그러면은 확장자명을 CSV로 저장한 데이터 파일이 가장 잘 돌아간다. 예, PLS SM 돌릴 때 확장자명이 CSV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잘 돌아가니까 우리는 이 파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검토하고 구조 방정식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데이터를 검토해야 되겠죠? 정규성을 먼저 노멀리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든 비정규 분포든 관계없이 우리 PLS SM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미슨 밸류가 있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있어도 인정되니까 5% 미만 정도는 인정이 되니까요. 결칙치가 있으면 결칙치 처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싱 밸류 트리트먼트라는 게 데이터 불러들이면 나오니까요. 거기다가 결칙치 있으면 마이너스 999 이렇게 입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설문지법으로 이제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나면 이제 1, 2, 3, 4, 5, 5점 정도는 1, 2, 3, 4, 5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입력 과정에서 5를 입력해야 되는데 손이 잘못해가지고 이거 55로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을 입력해서 55가 되면 뻥튀기가 10배가 막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치가 돼버리죠. 이상치가 들어오면 결과치에 흐트러짐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결과치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상치는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상치가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다중궁선성이라는 거죠. 멀티 콜리니어리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중궁선성은 측정 변수들 간에도 있어요. 첫 번째는 측정 변수들 간에도 다중공선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다중공선성이 있으면 그 다중공선성이 있는 측정 변수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잠재 변수 간에도
연구 변수죠. 잠재 변수 간에도 다중공선성이 있을 수 있어요.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측정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아우터 VIP라는 게 있어요. 아우터 VIF 이 값을 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측정 변수 간의 다중공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잠재 변수 간의 다중공소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너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너 내부 이너 VIP라는 또 값이 산출돼요. 우리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래서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잠재 변수 간의 다중공성성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수치를 가지고, 아, 이거 다중공성성이네? 그럼 제거해야 될까? 측정 변수를? 아니면 잠재 변수를, 어떤 잠재 변수를 제거할까? 검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만들 때 측정 모델 플러스 구조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구조 방정식 모델인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시 그리기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동시 그리기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어떤 구축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측정 모델을 만들고 구조 모델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구조 모델을 먼저 만들고 측정 모델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 그리기를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먼저 측정 모델을 만든 다음에 또 구조 모델을 이어서 연결해서 만들면 즉 인과관계선을 연결해서 가설관계선을 만들면 그대로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이 구축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구축할 때 측정 모델에서 특히 이게 반영적 측정 모델인지 어떤 잠재 변수가 아니면 형성적 측정 모델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결정한 다음에 선행 연구에 기초해서 모형을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반영적 측정 모델이다. 형성적 측정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는 반영적 측정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형성적 측정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몇 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좀 활용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PLS-SM은 그러나 변형적 측정 모델뿐만 아니라 형성적 측정 모델의 구축을 아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거부감 없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방정식 모델이 다 그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이제 PLS-SEM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같은 걸 검증하고요. 구조, 경록, 개수라든지, 이런 거, 즉, 표준화 회기 개수를 다 이렇게 구하고요. 알자성도 구하고, 효과 크기도 구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큐자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큐자성 값도 구해보고, 이게 모든 이제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주요 통계치를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으시면 돼요. 결과를. 실행을 하면 다양한 결과치가 나오니까요. 이 결과치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측정 모형을 평가하고요. 또 구조 모델도 평가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 이제 이쪽 파트인데 이거는 주로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가설을 검증하는 데서 사용되는 거예요. 가설 검증.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을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T밸류라는 게 계산이 돼요. T값, T값이, T값이 계산이 되고요. 이 T값은 다시 바꿀 수가 있죠. 뭘로 바꿀 수 있어요? P값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P값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P값을 가지고. 그래서 이 P값이 0.사회과학에서는 0.05보다 적으면 이 0.05라는 것은 통계학에서 뭐냐면 유의 수준이에요.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도 하는데 이 알파 수준이 유의 수준이 0.05다 보면은 가설을 채택하고요. 0.05보다 크면 P값이 크면 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이런 가설 검증 절차를 위해서는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다 했어요. PLS-SM 알고리즘을 돌리고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다 이제 추정이 되었으면 그걸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측정 모델이 정말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구조 모델 평가를 통해서 구조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아닌지를
여러 각도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이 측정 모델 평가에서는 이제 개별 측정 변수가 신뢰도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개별 측정 변수가 신뢰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잠재 변수에 이제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있어요. 내적 일관성 신뢰도도 봐야 되고요. 일관성 신뢰도.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집중 타당도도 봐야 되고요. 집중 타당도를 평가해야 되고 네 번째는 판별 타당도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는 형성적 측정 모델은 집중 타당도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 타당도만 이제 형성적 측정을 보시면 되고 반영적 측정 모델이다. 내가 가진 모델이 그러면은 반영 측정 모델 요 네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하셔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 그러면 결국은 측정 도구에 신뢰도가 있는지 신뢰도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릴라이빌리티라고 하잖아요.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하고 타당도를 또 검증해야 되거든요. 타당도, 측정 도구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이걸 우리가 영어로 벌리디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리디티 이렇게 벌리디티를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측정 모델이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가 잘 됐어요. 내가 선택한 데이터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개별 측정 변수의 신뢰도도 있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도 있고, 집중 타당도도 있고, 판별 타당도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측정 모델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측정 모델 확정되면 바로 이제 2단계인 구조 모델 평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단계로 이제 넘어온 건데, 2단계를 한번 이제 볼게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단계를 보면, 2단계를 봅니다. 2단계는 구조 모델을 이제 평가하는 건데, 구조 모델 평가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변수와 변수, 잠재 변수 사이에 이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관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계들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 모델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또 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알자성을 본다든지, 외생 변수들이 내생 잠재 변수들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 알자성을 본다든지, 이펙트 사이즈라고 해서 효과 크기를 또 본다든지, 이펙트 사이즈, 효과 크기를 이제 검토한다든지, 모형의 또 예측력을 보기 위해서 q-자승 값을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검토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조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가설 검증이에요. 가설 검증이 가장 중요한 구조 모델 평가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럼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걸 하려면은 부트스트래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부트스트래핑을 해가지고 뭘 구해요? P-밸류를 구하는 거죠. P-값을. 그래서 이 P-값하고 우리 연구자들이 정한 알파 수준, 즉 유의 수준과 비교해가지고 가설 검증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모든 이제 측정 모델 평가를 통과해서 제2단계 구조 모델 평가까지 이제 잘 끝났어요. 그러면 모형이 어느 정도 파워풀한 모형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을 해야 되고요. 신뢰도 타당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결과를 또 잘 제시하고 이제 가설 검증 결과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기본 모델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개 변수가 없으면 그냥 기본 모델 가설 검증 결과만 제시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 변수,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사이에 매개 변수, 긴 변수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이 매개 변수가 있으면은 매개 효과 검증을 또 해야 돼요. 매개 효과 검증을 하고 두 변수 사이에 또 예를 들면
조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A가 B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이게 조절 효과인데 이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모델에 대한 가설 검증, 그리고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그다음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이런 결과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12강 PLS-SM의 적용 절차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